자, 여러분, 이제 1단원 정리하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5단원 중에 한 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빨리 왔죠?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목차부터 시작해서 이 단원을 시작했는데 목차를 한번 A4지에 써보자. 그게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네, 두 번째 과제가 뭐였었죠? 그렇죠. 이 조세의 분류를 한번 그려보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책에 나와 있는 그림보다는 저는 이 그림이 훨씬 더 잘 들어오긴 하네요. 이렇게 그려도 좋겠어요. 그죠? 앞쪽에 나온 것보다 뒤에 그린 이 그림이 더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조세라고 하는 큰 틀을, 과세 징수 주체를 따져서 국가에서 걷어들이냐,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냐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나누고, 그 다음에 그렇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걷냐, 아니면 국내 물건에 대해서 걷는 거냐, 국내 대상이냐에 따라서 국세, 내국세와 관세로, 또 지방세에서도 그렇죠. 도청에서 걷는, 도에서 걷는 건지, 고창 군에서 걷는 건지, 또는 뭐 전주시 덕진구에서 걷는 건지, 구에서 걷는다든지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걷는 건지, 도 단위에서 걷는 건지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금이 국세에서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이라 하면 이렇게 교육을 위한 거, 또는 교통, 에너지, 환경을 위한 거, 농어촌을 위한 거, 이렇게 목적이 써져 있는 이런 목적세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걷어들이는, 목적을 기재하지 않는 세금을 이렇게 구별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렇죠. 세금 내는 사람과 돈을 납부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그럼 직접세라고 그러고요. 간접세,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아침에 빨간 딸구이 우유 사 먹으면 그렇죠. 소비 세금은 우리가 내지만 납부는 누가 합니까? 그렇죠. 편의점 사장님이 납부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간접세가 되겠어요. 술값도 우리 술값에가 저기가 포함되어 있죠. 세금이. 우리가 술을 한 잔 여러 번 안 마시지만 선생님은 이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우리 집사람 몰래 좀 더 마십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술을 마시면 여기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선생님이 그 값을 치르지만 내는 건 술집 주인이 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세금은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접세가 있는가 하면 그 외에는 직접세입니다. 직접 그냥 부담 얼마 하시오. 그래서 직접 내가 부담한 사람이 돈을 내는 거죠. 우리가 주요 세금으로 이제 공부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세금은 다 여기에 있다는 거, 메이저 세금. 그래서 이렇게 세금들을 쭉 나눠져 봤는데, 여기 이제 국세에서도 직접세가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주요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걸 이제 우리는 3대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국세의 대부분을 이 세 가지가 차지를 해요. 거기다가 나머지 기타 세금으로 상속증여세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우리 이제 다음 단원부터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걸 우리가 배웠죠. 세법. 조세도 전부 다 법률에 의거해서 징수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본 원칙은 뭐냐면, 법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거해서 세금을 걷어들인다. 또 그 안에 정신은 뭐냐면 평등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평등은 제가 말씀드렸죠. n분의 1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담세 능력, 즉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는 거고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 정신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법률주의와 평등주의 이 두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과할 때 원칙. 부과는 세금을 징수할 때 얼마를 내시오라고 이렇게 고지하고 통지하는 과정이 부과인데, 이 부과에도 원칙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과세를 해야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근거가 있는 과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세 감면 후에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4가지 내용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 적용의 원칙. 이건 주로 이제 세무 공무원의 어떤 행위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납세자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 제가 예로 들은 것도 있죠. 그렇죠. 그 사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급과세. 옛날에 안 걷는 것까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걷을 수 있네라고 하고, 걷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그 법률이 생기면 그 이후부터는 걷어도 그 전 것까지 소급해서 과세를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세무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재량권을 발휘했다가 하는 큰일이 납니다.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기업 회계를 존중해라.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나머지는 다 그 기업의 회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기업 회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웠던 재무 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지네들이 써놓은 그 회계 내용을 존중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원칙이에요. 자, 국세기본법의 2에 들어와서 국세기본법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목적이 길게 써졌는데 여기 보면 결국은 국세에 관한 국세에 관한 법률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고 국세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 예, 이 세 가지가 결국 국세기본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성격이 있는데요. 예, 그렇죠. 다 성격이 있어요. 얘도 성격이 있어서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썰렁한가요? 국세기본법도 성격이 있다. 얘 성격은 뭐냐면 각 세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총칙법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이거죠.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다 있는데 얘네들을 아우르는 어떤 형태의 문구를 넣어놓다 보니까 전체적인 아우르는 개론이 들어있는 총칙법의 성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절차를 써놨습니다. 우리 그때 배웠던 60일, 30일 동안 또는 90일 동안 이렇게 심사채 청구하는 내용 배웠었죠. 그거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마지막 배웠던 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 용어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익숙한 용어가 이제 돼야 됩니다. 기업회계는 주로 이 고객이 누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주주나 투자자들. 그렇죠. 주주는 주식으로 우리한테 투자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은 채권자들도 있죠. 예, 그렇죠. 어쨌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한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의 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수익 비용이 어떻게 됐고 현재 자산은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은 보고서, 이게 기업회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무회계는 세무당국입니다. 고객이 다르죠. 세무당국. 즉 세금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1년간 어떻게 벌었고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단기 순이익이 얼마 벌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말하는 과세 표준이 얼마고 그래서 세금 얼마를 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과 비용을 빼서 이익이라는 개념을 하지만 여기서는 입금 또는 손금의 개념으로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소득 금액이 중요한 건 여기다가 이제 세율이 들어오는 거죠. 세율이 곱해지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업회계에서 만든 수익과 비용을 약간의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입금, 송금의 개념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 낸다고 했던 내자, 네, 세무조정이라고 그랬죠.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서 기업회계가 저기를 봐야겠네. 기업회계가 세무회계로 변환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자, 선생님이 쓰다 보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한테 안 보였을지 모르겠네. 미안합니다.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요. 자, 우리 간단하게 가로넣기인데 조금 쉽지 않으면 익숙치가 않으니까 우리 저거를 한번 같이 책을 보면서 한번 찾아봐도 돼요. 가로넣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자, 맨 처음에 1번.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 및 법인에게 직접적인 가로 없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이다.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렇죠? 조세는, 자, 개인이나 지방자치. 일단 여기 우리는 개인이라고 해봅시다. 잘 안 나오네. 개인과, 국가, 또는 이제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그냥 국가라고 해봅시다. 국세를 기준으로. 이 사이의 거래인데, 둘 사이의 거래죠. 근데 사실은 거래라고 하는 건 주거니 받거니가 있는 건데, 이를 주고 받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건 보통의 거래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세금이라고 하는 조세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인 거래라는 거죠. 일방적인 거래.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돈을 개인이 국가한테 돈을 납부를 합니다. 세금을. 그럼 국가는 나한테 뭘 해줘야 돼, 조건이. 그렇죠. 그런 조건이 있다, 없다? 네.
뭐 해주면 뭐 해줄게.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대가인데 경제용어로 굳이 얘기하면 반대급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내가 돈 내면 너 나한테 뭐 해줘. 이라고 문법화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사실은 해주죠. 뭘 해줘요? 그렇죠. 이렇게 도로도 깔아주고, 그렇죠. 교통 편의도 봐주고, 공무원들 서비스도 있고 이런 건 있는데 그게 반대급부로서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건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내용이고 내가 세금 내면 그 조건을 뭐 해줄게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반대급부 없이 부가 징수하는 금전이다. 자, 조세를 원래 나눴던 표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구분했던 게 뭡니까? 국세와 뭘로 나눴죠? 네, 지방세로 나눴습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과세권자가 누구냐? 과세권자란 말은 뭐예요? 돈을 걷어가는 주체. 누가 돈 걷어가냐? 우리 식으로 하면 삥 누가 뜯어가냐? 삥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걷어가는 주체가 국가에서 걷어가면 국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 걷어가면, 그렇죠. 전라북도청에서 걷어가는지, 고창 군청에서 걷어가는지에 따라서 지방세로 나눈다. 그 다음에 그 세수의 용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금을 갖다가 뭐에다 쓸 건지를 명확하게 밝혀놓은 건 뭐라고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데가 뭐죠? 목적세라는 거죠. 목적이 있는 세금. 그 반대말은 그냥 보통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죠? 네, 보통세죠. 목적세는 그 목적이 명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 즉 납세자와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죠. 돈 납부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의 것 받아다가 대신 납부하는지 물어보는 말입니다. 뭐 떠올리면 된다고요? 딸기 우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딸기 우유라고 쓰면 안 되겠다. 내가 왜 딸기 우유. 네,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눕니다. 딸기 우유를 생각하세요. 돈은 누가 낸다? 돈은 부담은 내가 하지만 납부하는 사람은 편의점 사장님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간접세고 일반적인 세금은 다 직접세다. 말씀드립니다. 자, 세법의 기본 원칙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법의 기본 원칙이 뭐가 있었죠? 큰 틀의 원칙들, 세법의 기본 원칙들의 문제 내용이 이거네. 세법의 기본 원칙, 우리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내용, 조세법의 기본 원칙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세 부과의 원칙 있었죠? 국세 부과할 때 원칙. 그 다음에 세법 적용의 원칙 있습니다. 이건 뭐 큰 중요치는 않은데 이런 원칙들이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는 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한 세법인 뭐하고 이제 우리 이 체계는 나오진 않았어요. 이걸 개별 세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세면 소득세 그거에 대해서 쭉 정리가 돼 있고 법인세면 법인세 이렇게 쭉 정리되니까 그 각각의 세금들이 정리된 내용을 개별 세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조세의 공통적인 사항을 별도로 모아놓은 걸 이건 이제 일반세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일종의 두 종류로 되어 있는 일반 세법이 있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개별 세법들이 있는 거죠. 개별 세법이니까 여러 개가 되겠죠. 세금 종류가 많으니까. 자, 5번 보겠습니다. 과세 요건이란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을 말한다. 자, 권영진이라는 사람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경비, 교통비나 밥값이나 이런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해보고 그거에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30%의 세율로 곱해서 세금 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건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권영진 같은 사람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 쉽게 말하면 과세 물건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의 실질적인 소득 금액으로 볼 거냐 여기서기를 그리고 거기다 몇 프로 세율을 정할 거냐 이 네 가지가 과세 요건 네 가지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갖춰지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은 신고 납세 제도와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부가과세 제도가 있죠. 부가과세. 신고 납세 제도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제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연말정산 끝난 다음에 저는 지난 1년간 얼마를 벌었습니다. 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걸로 최종 확정은 되지만 사실은 국가에서도 보면서 알았어 하고 넘어가지만 나중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또 얘기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부가과세 제도는 뭐냐면
국가가 먼저 알고 너 얼마 내? 하고 날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상속증여세에 관한 건 내가 기본적인 신고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참고사항이고 최종 확정은 국가가 부과를 하는 거. 당신 얼마 내세요? 라고 날라오는 거죠. 이게 부가가세 제도입니다. 자, 7번.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뭐를 규정하고 있어요? 예. 국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하고 공통적인 사항도 있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 처분. 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 처분을 했어요? 세무당국이. 세무당국. 그러니까 여기서 세무당국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말하냐면 국세청, 세무서 뭐 이런 데를 말합니다. 얘네들이 내 입장에서 너무 부당하게 나한테 세금을 많이 과하게 때렸어. 이런 거에 대한 뭐를 규정해놨어요? 이제 불복 절차라고 그래요. 불복. 불복이라고 한 말이 뭔 말이죠? 복종하지 않는다. 내가 못 따르겠어. 나는 너무 억울해서 세무당국에서 세무서에다 나한테 이거 세금 내라고 그러는데 나는 따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불복이죠. 그 절차.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광화문 광장에서 여기 태극기 들고 막 시위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너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어떻게 하세요라는 절차를 써놨다는 거죠. 규정해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죠.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 의무 원활한 이행에 임하지 한다. 8번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뭐를 통해서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말이 여긴 좀 기는데 뒤쪽에서 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써졌어요. 납세자의 권리 구제 창구. 말이 좀 길어서 그러긴 한데 세금 내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몇 가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절차에 따라서 하는 그 심판 청구라든지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재심 청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창구를 통해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9번. 기업회계하고 세무회계 차이에 대한 게 나왔는데 기업회계는 일단 고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투자자, 채권자, 정부기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그 목적이 있고 뭐는 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신뢰성 있게 계산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기업회계 반대에 뭐라고요?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신뢰성 있게 계산하는 게 그 기본적인 목적이다. 서로 회계의 목적이 틀리죠. 자, 세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기업회계에서 계산한 세전 회계이익, 즉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중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항목을 파악하여 뭐 하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네 자로 주관식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하고 빼고 뭐죠?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 잊지 마세요. 국세청에서는 그 회사의 경리팀장이 만들어 놓은 관리회계를 인정합니다. 다만 야, 너 이 중에 너 수익이라 한 거에서 이건 좀 더해라. 이건 빼줄게. 너 비용이라고 하는 데서 너 이건 더해라. 이건 빼줄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세율을 때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과정이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풀이가 있네요. 선생님과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조세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세는 반드시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된다. 맞아요? 선생님 생각에 항상 문제에서 옳다 그르다 할 때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면 되게 이게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세상에 반드시는 걸 드물거든. 원칙과 다르죠. 원칙은 금전으로 하는 게 맞는데 예외로 물납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갑자기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 자식인 이재용이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조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 수조 원 마련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던 걸 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물납이라고 그러죠. 물건으로 납부한다. 그래서 원칙은 금전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외적으로는 금전이 아닌 물납으로도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조세는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조세는 조세 납부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구부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 과세 요건 아까 4가지 기억나시죠? 권영진이 1년 소득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자, 과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의 조달이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세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 다 이걸로 줘야겠죠? 도로도 이걸로 깔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조세 분류로 오른 것. 자, 부담의 전가. 그럼 뭐 떠오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빨간 우유, 딸기 우유. 그렇죠. 딸기 우유 아침에 사 먹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럼 뭐가 뭐예요? 그렇죠. 직접세와 간접세죠. 자, 세법 적용 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뭐로 고른 것은 세법 적용의 원칙.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모두 고른 겁니다. 자, 소급과세 금지 맞죠? 예, 소급과세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업회계 존중. 세법에 그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 회사의 기업회계를 존중해 주라는 거. 깡그리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업회계에서부터 출발해서 하지 니네 회계 잘 뽑아왔는데 이 중에 세법에서는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건 더해, 이건 빼라고 수정하는 거지 그거조차를 아예 무시하고 새로 판을 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회계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의 재산권 부당한 침해 금지, 예, 말씀드렸고요. 세법 적용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근거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 적용의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 세법 부과의 원칙이죠. 얘네들은 세법 부과. 부과는 세금을 걷어들일 때 얘기고, 요거는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하고, 언뜻 보면 다 같은 얘기인데, 다 옳은 말이긴 해요. 근데, 이거보다는, 기억니은 디귿보다는 얘는 조금은, 아래 단계의 얘기죠. 실제로 행동을 할 때, 근거 있는 세금을 매겨라, 실질적인 과세를 해라, 이게. 세법 부과의 원칙입니다. 좀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4번. 그리고 답은 뭐죠? 기억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여기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세목별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연결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자, 인지세. 인지를 첨부할 때? 인지세는 인지를 첨부할 때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때. 맞죠?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렇죠. 정해진 시간이 있죠. 1년에 4차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번 내는 저기도 있지만, 자,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된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소득금액을 지급한 때, 다 맞습니다만, 인지세는, 인지를 첨부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건 확인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인지세를. 네. 4번 인지세에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각 세목별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인지세. 인지를 첨부할 때. 네, 인지세는 인지를 첨부할 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인지를 첨부하는 그 문서 있죠. 문서를 작성한 때입니다. 문서 작성했을 때 기준으로
나중에 인지는 나중에 첨부하더라도 작성할 때가 의무가 성립하는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절차로서 인지를 첨부할 뿐이지 인지를 첨부할 때 인지세 의무가 성립한 게 아니라 그 대상 문서를 작성할 때 그때가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될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때.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국세의 납부, 국세의 부과 취소, 3번 국세의 징수 유예, 4번 국세 부과권 제척 기간 만료, 5번 국세 징수권 소멸 시의 완성. 어디에 해당되죠? 네. 국세 납부, 부과 취소 다 부과권 제척 기간 만료, 소멸 시의 완성 다 해당되는데 징수 유예 이건 아니죠. 징수를 유예한다고 해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유예될 뿐이죠. 유예라는 말은 그렇죠. 당장 효력을 약간 정지해 놓는다는 뿐이지 효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소멸의 의미는 아닙니다. 유예라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자, 6번 국세기본법상 용어로 정의로 옳지 않은 것. 용어가 길어지니까 좀 그러긴 합니다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원천징수란 말 기억나죠? 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월급 받을 때 선생님이 원래 월급 그대로 다 안 받고 조금 띄고 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원천징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자, 3번. 과세표준 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도 포함된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이건 좀 납세 의무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까지가 납세 의무자고요. 지금 여기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라고 그러죠. 예. 우리 앞 페이지에서 제가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의무자는 실제로 그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징수해서 납부할, 아까 편의점 주인 같은 사람은 그때는 편의점 주인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에서. 그 사람은 그냥 납세자일 뿐이죠. 왜? 돈 걷어놓은 거 국가에다 납부해야 되니까. 자기가 부담은 안 하지만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때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는 개념을 써야 된다. 4번이 잘못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서, 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관한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전자신고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하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겠죠. 자,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 정식의 국세 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국세 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가 있다.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세무당국에서 당신 얼마야라고 통보하기 전에 미리 내용을 알려주거든요. 그때 그 내용을 알고서 아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미리 한 번 더 생각해 고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좀 억울합니다라고 미리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세 전에 옳은지 그른지 미리 심사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전 적부 심사라고 합니다. 5번. 자, 8번 볼까요? 세목별 조세의 분류체계가 다른 것은, 자, 세목별 조세의 분류체계가 다른 것,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세목의 조세 분류체계가 다른 거 뭐죠? 뭘로 묶어야 될까요? 그렇죠. 딱 떠오르진 않나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 그랬었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는 뭐죠? 이건 직접세죠. 직접 내가 세금 내는 거고 얘는 간접세죠. 다른 사람이 대신 내는 거예요.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분류 다른 거. 자, 9번 납세 의무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모든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 상속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은 성립과 동시에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문구가 좀 이상합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3번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신고 납세 제도로 한다. 맞죠? 신고에 의해서
납부하는 거. 납부 또는 징수할 국세 등을 국세 환급급과 상기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충당이라 한다. 맞는 얘기고, 예정 신고기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예정 신고기한이 끝나는 때가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상하다고 했던 게 참 다시 한번 2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속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등은 성립과 동시에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까? 그게 아니죠. 뭡니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나중에 뭘 해야 돼요? 정산해야죠. 뒤에 가서 연말에 가면 정산합니다. 왜? 예비로 걷어갔기 때문에 이게 맞은지 안 맞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회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업에서 이걸 미리 띄어갖고 쌓아놓죠. 그렇다 국가에 납부하니까 이걸 예수금이라고 하잖아요. 확정된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가면 연말 정산을 해가지고 돈을 돌려받기도 있고, 우리 환급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추가 납부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이 아니다. 여기 지금 확정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이 용어가 예비로 가져갈 거지 가납부할 뿐이지 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2번이 답이죠. 그러면 자, 10번 납세자 권리 구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납세자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관계없이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우리 90일이라는 거 잘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다 나오는 건 90일입니다. 뭐만 3개월이었죠? 예, 감사원만 3개월이었고 나머지는 90일이었습니다. 자, 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세청이나 감사원장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내용이 다 맞는 얘기인데 옳지 않은 건 뭐죠? 예, 반드시 항상 선생님이 얘기잖아. 반드시 요거 항상 반드시 그런 먼저 답일 확률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자, 11번 한번 볼게요. 모든 납세 의무는 아까 여기서 난 읽은 거죠. 9번에 1번 문구가 그대로 나왔네요. 모든 납세 의무는 뭐죠? 성립, 확정, 그렇죠. 확정.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난 다음에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고요. 자, 납세 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로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 착오에 의해 납부 의무가 없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연말정산할 때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돼가지고 환급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원천징수 뛰어갔는데 연말에 봤더니 어이구 내가 미안해. 그동안 너무 많이 걷어갔네. 너 이만큼만 내도 되는데 자 돌려줄게 하고 예, 통장에 급여 통합니다. 사실은 그만큼 많이 뺏어갔다는 뜻인데, 예? 그렇죠. 자, 13번. 국세 심사 청구의 대상은 국세청장 혹은 또 누굽니까? 예, 감사원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4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읽어본 다음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지난번에 신고한 게 죄송한데요. 제가 좀 착각했네요. 이렇게 바꿔야겠습니다. 좀 더 내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얼른 자기 스스로 바꾸는 거야. 그렇죠. 이쪽에 통지 날라오기 전에. 그러면 그나마 그래 양심적으로 했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조금 덜 밉죠. 예, 이걸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 15번. 납세자의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예, 세무와 관련해서는 주로 나오는 기간이 그 권리 의무에 관한 거, 국가에서 나를 징수해 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또 가산금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5년간입니다. 숫자 5를 좀 기억하세요. 자, 16번 하겠습니다. 국세 기본법 원칙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조세는 법률에 의거해서 징수한다.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예, 중요한 건 조세, 그렇죠. 엠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평등 사상이 들어있는 평등주의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7번. 신고납부 제도와 부가납부 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술은 그냥 약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고납부 제도는 대표적으로 소득세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제 스스로가 납세 의무자가 계산해가지고 제가 얼마입니다라고 신고하는 거고요. 부가 납부는 너 얼마 내? 라고 국세청에서 나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확정지어서 통보하는 이게 부가 납부 제도가 되겠습니다. 18번 기업회계하고 세무회계의 차이점. 일단은 고객 대상도 틀리죠. 그렇죠. 누굽니까? 고객이 여기는? 그렇죠. 투자자들.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세무당국이죠. 국세청 이런데. 그 다음에 목적도 틀리죠. 그렇죠. 이 투자자들한테 뭘 하기 위해서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 유치, 권유.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우리 회사에도 투자해보세요 라고 하기 위한 거고, 여기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확한 세금 계산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차이가 좀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끝났나? 네. 자, 여기까지 제 1단원을 다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